그 냉소 사회의 저자시고 그다음에 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노동당을 거쳐 하여튼 오래도록 진보 정치 운동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민하 회원 소개합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뭐 문재인 정부를 뭐 돌파하는 게 이게 주제인데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를 돌파하는 얘기를 저에게 듣고 싶은 건가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뭐 알 수 없죠 뭐. 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왜 이 상태에 이르렀냐,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런 거에 그러면 이제 방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더러 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니, 다른 이제 노동운동이나 노동 문제에 정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지금 뭐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사실 저를 굳이 불러갖고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예? 저로서는 상당한 이제 부담과 슬픔을 안고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딱 하나 이제 더 잘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신문을 보는 겁니다. 신문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직업이 그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서 당연히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스스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직업이 자영업인데 뭐 저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신문에 있는 얘기는 제가 잘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저의 장점을 이제 어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라는 거를 했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주요한 결정해야 될 안건이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경제사회노동발전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죠?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결국은 결정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기로 한 거죠. 안 하기로 한 건데, 어쨌든 신문에는 제 결정을 못했다라고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리더십이 없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아는 기자분들도 제가 그랬어요. 신문들이 너무 민주노총 욕만 한다. 그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원안이 표결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집행부가 원안에 사회적 합의 구조에 들어가자라는 걸 원안으로 낸 것인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안 가기로 한 거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보도의 내용은 거의 이제 사실상 안 가기로 한 것이고, 너무 민주노총이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다라고 나서, 제가 그런 해석은 너무나 일방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수정안들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안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과 경상노위 참여인데, 그죠? 수정안이 3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2, 3이 나왔는데, 1은 불참인 것이고, 수정안 1은 불참인 것이고, 2는 뭐였죠? 4대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 참여 라고 하는데, 어떤 언론은 조건부 불참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죠? 이 4대 요구 조건은 무엇이죠? 아시나요? 최저임금 구조 개편을 하지 마라. 최저임금이 구조 개편을 하지 마라. 이게 1번이고, 2번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라. 대개 언론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4번은 뭐죠? 노동교섭을 정례화해라. 그죠? 이걸 들어주면은 갈 수 있다. 3번은 가는데, 참여하는데
수출리면은 투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참여와 투쟁을 병행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볼 때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 사실 정치적 의미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수정안이 올라왔고 뭐 이런 회의 체계에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 1, 2, 3을 정할 때 원안과 가장 가까운 내용부터 표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표결해서 아니다, 먼 거부터 표결하나? 갑자기 예, 여기서 왔고 얘기하다 보니까 먼 거부터 표결했죠. 먼 거부터 표결해서 얘를 표결하니까는 뭐 이것은 이제 별로 많이 찬성이 안 나온 것이고, 그죠? 2번은 이거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30몇 %인가 이제 찬성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것도 안 된 것이고, 3번도 뭐 이거는 이제 거의 과반에 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40몇 %인가 찬성해서 부결됐죠. 그래서 이제 원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원안 표결은 안 하고 대의원대회를 끝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에 가서 이제 뭐 지금까지 어쨌든 쟁점으로 남아있는 거는 원안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라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지금 쟁점이면 뭐 변하는 게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수정안을 내서 표결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논쟁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수정안에 있는 이런 4대 요구 조건처럼 빌미라고 하면 좀 뭐하죠? 명분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너무 하고 싶어도 명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 대의원대회에서 사람들이 성토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특히 이거 1, 2가 있는데 1은 사실 뭐 1도 문제지만 특히 2는 왜냐면 이 경산호위에서 지금 18일 언제야? 이제 곧 이틀 남았죠. 18일까지 경산호위에서 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죠? 문성현 위원장이 뭐 어떤 신통한 수를 갖고 있어서 뭐 이걸 뭐 할지 모르지만 뭐 그건 모르는데 거기서 경산호위에서 합의가 되든 말든 국회에서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는 처리한다고 그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안이 뭐 어쨌든지 간에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민주노총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총파업을 한다고 하고 투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분간 뭐 이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안이 살아있다고 가정해도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었을 때 이걸 이 경산호위 참여권을 상정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이 대의원대회 끝난 직후에 민주노총에서 상정 안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김영석 대변인이라는 분이. 제가 김영석 대변인과는 과거에 잘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네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과거와는 민주노총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인가요? 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얘기는 매번 이제 쭉 나오는 얘기죠. 근데 2005년도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노사정의에 다시 들어가자라는 내용의 그런 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민주노총의 전통적인 그 정파 구도에 따라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는데 제가 뭐 온건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파가 있을 것이고 강경파가 있는데 늘 그때 이제 그게 이 세 개의 수정안과 약간 내용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죠? 온건파가 있을 것이고 중간파가 있을 거고 강경파가 있을 거다. 그죠? 대개 민주노총의 정파구도 얘기하면 온건파는 국민파고 중간파는 중앙파고 강경파는 이제 현장파라고 하는 그 구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도 온건파 지도부가 비슷한 안건 올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분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서 단상을 점거하고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네. 안개로 뒤덮이고 난리가 나고 그때 중간파들의 입장은 반대여서 우리는 이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분들이 단상을
정부하고 때려 부실 거라고 처음부터 예고했을 때 중간파들은 아 그렇게까지 하면 민주노총이 너무 또 사회적 지탄을 받고 너무 큰 비난을 받아서 앞으로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젠틀하게 퇴장한다. 퇴장했어요. 누가 지금까지 이분들이 퇴장한 거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도 안 합니다. 네. 부셔버린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수틀리면 부셔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온 언론에 민주노총 폭력 사태 이래갖고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노동당 분당할 때 그 심상정 의원 등등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진보가 국민의 신뢰에 잃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이때도 똑같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그때는 이런 파국으로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올해의 대의원대회는 단상을 뭐 부셔버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중간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 조건부 불참인지 참여인지 모르지만 이걸 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적 합의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뭐랄까요? 당위랄까?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한 10몇 년 전보다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노동운동이 체제적으로 체제 내화되고 뭐 투쟁의 뭐 이런 훌륭한 정신이 뭐 약화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노동운동 스스로가 사실 수단이 없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이때는 그래도 이때 이제 한 2004년 이럴 때 막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이러면 민주노총이 뭔가 우리나라의 물류를 멈춰갖고 정부가 큰일로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정부에 더 뭔가 협상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도 물론 운동권끼리는 모여가지고 민주노총이 옛날 같지 않아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지금은 보세요. 2월 달에 총파업을 뭐 민주노총 집행부가 결정하고 하면 그 2월 달에 총파업이 뭐 엄청나게 위력이 강해갖고 우리 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뭐 우리가 생산과 소비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끊어갖고 이 사회가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여기 심지어 이 단체 이름이 노동정치인데 노동정치 네, 저 노동정치 산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산에 가자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번 산에 가자 그래서 이 단체는 산에 가는 단체구나. 노동정치 사람인데도 여기서도 사실 별로 이렇게 쪽파업을 하면 그게 위력적으로 뭔가 된다는 그런 믿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침 정부가 뭐 이런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하면 그거라도 그러면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사실 넓어진 거죠. 그때 비교해서. 그런 좀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한다고 하는 노사정의 또는 뭐 경사노의 참여라는 게 과거에는 그럼 어떤 뭐 이 사례도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형식으로 그런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모색이 됐느냐 그런 거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래야 사실 오늘날 일어난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대화 뭐 이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대개는 유럽 사람들이 하던 거를 그런 구조를 사실은 카피한 것이죠. 유럽의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 이런 데 유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스웨덴,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독일 뭐 이런 유럽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대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갖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경제가 호황이거나 경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시기에는 그런 사회적 합의 구조가 뭔가 이렇게 부각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죠. 경제가 어려워질 때, 불황이 오거나 뭔가 경기가 이제 위축될 때 항상 그 사회적 합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과거에 이제 그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호황을 기반으로 해서 추구했던 완전고용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고용이라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국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입사하면 그 기업에 입사해서 오랫동안 뭐 자기가 그 경제 활동을 끝낼 때까지 어쨌든 장기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삶을 꾸려가는 그 모델이 완전 고용 모델이죠. 그죠? 이 완전 고용 모델에서는 노사 간의 이제 협상이나 노사 간의 어떤 밀고 당기기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고 나머지 이제 그 고용 구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국가의 할 일이고 이런 모델로 대개는 비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유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게 유지 불가능한 경제가 왔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디였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뭐 오늘날은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스타임 이런 일자리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도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뭐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중소기업 위주 그죠? 그래서 기업이 뭐 망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기업이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고용시장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뭐 기업에 계속해서 이제 고용돼서 쭉 오랫동안 자기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보다는 오늘날은 고용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노사 간의 어떤 그 협상이나 노사 간의 어떤 합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완전 고용을 추구하던 모델을 당시에 갖고 있는 고용 안정성은 일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노동자들한테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노동 유연하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합의 모델에서는. 그리고 그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차피 다 임시직 내지는 파스타임직이 다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실업 상태인 그 기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이 당연히 강화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노동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기업은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중소기업 위주인 상황에서도 대기업이 없지 않으니까 그리고 힘이 센 기업이 없지 않으니까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고용 증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동시에 추진되면 이런 이제 그 더 이상 불가능한 완전 고용 모델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경제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동안의 논의를 이 집단들의 논의를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얘기를 그럼 어디서 합의할 거냐? 왜냐면 다 각자 뭐 이걸 어디서 합의해요? 다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 될 거, 이거 노동계가 받아들여야 될 거, 이거는 이제 재계가 해줘야 될 것인데 이걸 합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구를 만든 게 이제 뭐 사회적 합의 구조인 거죠. 근데 대략의 얼개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한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 구조에 들어오라고 해야 거기서 뭐 밀고 당기고 싸우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어디 가서 노조 만든다 그러면은 그 인생을 포기할 각오부터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나라에서 사실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정이든지 경사노위든지 테이블에 와서 한국노총 한 명 앉고 민주노총 한 명 앉고 그리고 나머지 무슨 지금 경사노위 체제에서는 다른 여러 위원들이 있어요. 청년 대표도 있고 뭐 자영업자 대표도 있고 무슨 뭐 누구 대표인데 그렇게 쭉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대략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뭐 이 사람은 정부 입장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민주노총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민주노총 성향이냐 한국노총 성향이냐 정부 성향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에 들어가서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노조 대표들이 동원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는데 거기 가서 얘기해봐야 들러리나 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사건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사정의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게 트라우마가 돼 있다는 게 그 문제죠. 구체적으로 노사정의라는 것은 사실 김영삼 정부 때 이미 뭐 노사개혁 발전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사회적 합의 모델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노사 간에 무슨 뭐 대표자들을 재계와 노동계를 불러와가지고 뭔가 합의해 봐라고 강요하는 그런 틀은 이미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부터. 근데 그 위상이 커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합의처럼 운영해 보자라고 이제 운을 띄운 것은 사실 IMF와 외환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당선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선자의 입장은 노사정위를 만들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대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때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뭐 기억을 하시나요? 외환위기 97년이면은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개 직장인이셨거나 대학생이셨거나 아니면 뭐 몇 분들은 거의 사람이 아닌 상태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같이 이제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경직된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기업과 이런 정경유착이 심화돼 있고 정경유착 속에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부실한 기업에 함부로 돈을 꺼주는 바람에 금융이 부실화되고 금융이 부실화된 게 다시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갚을 돈이 없어지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 기업들을 정리해야 되고 문제 기업들을 없애거나 문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를 청산해야 되고 그렇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되고 그게 이제 워크아웃이잖아요. 정리해고와 워크아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제가 뭐 너무 아니야. 스타워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워즈처럼 먼 옛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걸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기업이 그래서 기업도 구조조정되고 노동자들도 어떤 그 고용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이때 논의 중에는 뭐 복지제도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 과거에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그러한 복지제도도 만든다라는 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생산적 복지. 우리가 오늘날 무슨 복지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머릿속에 보편적 복지지만 이때는 생산적 복지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 고용시장에서 탈락하면 그 탈락한 사람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밀어넣는 어떤 방편으로서의 복지. 그걸 이제 생산적 복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로 이제 복지제도를 쭉 이제 만들어 온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논의하자고 그래서 노사정이 만들어지고 그 노사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1기 노사정의가 있고 2기 노사정의가 있는데 잘 논의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이때는 외환위기가 크게 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다들 믿었기 때문에 그때 막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민주노총도 뭐 이거 안 갈 수가 없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1기 노사정의에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김대중 당선자가 외환위기 국면에서 미국하고 결국은 그 외환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미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IMF가 와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 뒤에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외환위기 과정에서 협상을 하러 왔잖아요. 그 데이비드 립튼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이제 그래서 이미 김대중 당선자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정례해고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였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는 사실 공개가 잘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공개가 다 됐죠. 구체적으로는 2009년에 KBS에서 방영된 시사기획 뭐 어쩌군가에서 거기서 그 과거의 문서들을 통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례해고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에서 노사정에 가서 그러면 민주노총이든지 노동계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당시 대통령은 정례해고제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노동 유연성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로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오라고 하면 안 갈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겁니다. 다들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기노사정의를 또 하는데 이기노사정의를 할 때도 가느냐 마느냐를 갖고 민주노총이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하지만 결국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이제 노동기원성이나 이런 거를 강요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한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들이.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런 데서 파업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 파업을 하는데 기아차도 파업을 했나 이때? 기아차는 어떤 상태였는지 잘? 예. 기아차는 그 전에 이제 아무튼 이 파업을 하는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노사정의에서 논의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파업을 하는데 이건 이제 현대중공업 당시에 이제 이분들의 시각인데 민주노총이 지원해주지 못하고 여론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파업을 이제 백업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업이 고립돼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리해고된 인원수가 8,000명 이상인데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뭐 복직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들 이 사측의 어떤 뭐 좋은 뭐 배려와 이런 걸 통해서 뭐 수습이 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노사정의에 보세요. 자기 노조들의 이제 노조의 파업을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자기들의 역할로 생각해야 될 이제 노조들의 내셔널 센터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의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느라 이걸 방기하여서 노동운동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얼마나 그 트라우마틱한 경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분들 중 일부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후에 노사정의, 1기 노사정의까지는 그래도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뭔가 이렇게 합의하시죠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였다면 2기 노사정의가 중간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거 수용하시오 분위기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사실 노사정의에 또 들어간다는 거는 민주노총은 굴욕이다라는 민주노총으로서는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무장해제 되는 것이다라는 트라우마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2005년도에 소화기를 뿌린 이유도 그런 트라우마가 더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근데 그때도 뭐 이기 노사정의 복귀도 그렇고 이기 노사정의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중간파까지 동조한 거였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뭐 민주노총이 그렇게까지 무슨 투쟁 일변도의 조직이고 뭐 투쟁 DNA만 있는 조직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게 여기서도 네, 드러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뭐 사회적 합의가 너무 필요하고 그것에 너무 전면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지금 역사 왜곡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들 또 다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분위기로 약간 그러니까 나를 왜 불러?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다들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제 거치게 된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를 거치게 되는데 아까 노무현 정권에서의 사회적 합의 시도는 아까 소화기로 끝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사정의를 만들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다시 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거기서 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했지만 대개는 그건 다 앞서의 구도 노동계가 뭔가를 양보해야 되고 노동계가 뭔가 노동계에게 안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구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의 노사정의에서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죠? 그거잖아요. 뭡니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뭔지는 알아요. 첫째는 저기고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그 취업규칙 개정을 과반 찬성 없이도 그냥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일컫는 그 말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양대 가이드라인인가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요새 자꾸 고유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난 술도 안 먹는데. 어쨌든 그런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강요하는 기구로서의 사회적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아예 뭐 민주노총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간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뭐 부르니까 간다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런데 동조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가서 뭐 도장 찍어주고 뭐 우린 속았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뭐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하고 당시 한나라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고 사실상의 정권 참여를 했죠. 이명박 정권 때는. 근데 결과가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뭐 잘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다시 민주당하고 정책 협약을 맺고 그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대선 운동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걸 거쳤는데 이때 또 이명박 정권이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갖는 우리 세계 경제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그 모델,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 축적 모델이 100%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운동권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하게 된 비극적 사건이죠.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의 막 재무장관을 맡아서 신자유주의적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렌스 서머스 이런 사람들이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슨 이른바 그 뭐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그죠? 케인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의 레리 서머스는 무슨 그 경제학계의 양심적 인물처럼 지금은 마치 과거부터 그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온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수사들을 막 붙여가면서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장관을 하시면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거 거치면서 대략 주류 세력들 여기서 주류 세력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되게 주류 세력들이 생각하는 경제 체제의 틀이 약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변했어요. 이것 때문에 생각이 변한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주류 세력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민주당 정권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 금융 엘리트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류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겪어했던 정치적인 슬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도 과거의 어떤 그런 성장 전략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뭐 이런 친자유주의적 그 정책 변화를 통해서 추진하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네.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내고 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만 얘기한 건 사실 아니죠. 이걸 중심적으로 밀긴 했지만 뭐 세트로 있습니다. 혁신성장이 있고 공정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요 세 개가 3종 세트인데 사실 뭐 일자리 경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 만들기죠. 뭐 소득주도 성장만 있으면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 분배를 뭐 잘하자는 건데 이제 그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분배를 잘하자는 건데 분배 말고 뭔가 성장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혁신 성장을 넣고 근데 이게 성장도 있고 분배도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른바 과거의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했던 그런 뭔가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재벌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유통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기업들이 대리점한테 뭐 갑질하고 밀어내기 하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증대돼야 되고 그러면 공정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배분도 있어야 되고 성장도 있어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냐? 일자리 경제를 넣고 마지막에 한국노총이 PPT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엄청 크게 사회적 대화라고 써 있습니다.
그 PPT를 봤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여기까지 쭉 한 다음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만큼 써 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 구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회적 대화가 돼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노동자나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이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 가는 손해를 감수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는 만큼 그러면 기업한테 정부가 뭘 해줘야 되니까 기업이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규제 완화든지. 그죠? 여러분은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플의 노예죠. 네, 거의 제가 돈이 충분하면 애플 회사를 다 사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애플이 애플 와치 여기 애플 중독자 한 명 더 있네. 네. 애플 와치 시리즈 4를 냈죠. 그죠? 애플 와치 시리즈 4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두에다가 손을 대면 이 시계 용두에다 손을 대면 이렇게 전기가 한 바퀴 돌아서 내 심전도를 측정해서 기록을 합니다. 심전도라는 거 지금은 또 심박수는 측정을 하는데 이 맥박 여기에 불 비춰갖고 우리가 한의사들이 짚듯이 지네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이렇게 짚듯이 그 맥을 짚어갖고 맥 1분에 뭐 얼마가 된다 이런 건 측정 가능하지만 심전도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전기적 신호를 줘갖고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걸 개발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의료기기의 어떤 그 제한들을 풀어주거나 그 의료기기의 범주에 애플워치를 집어넣어줘야지 그 서비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해주냐 마느냐를 애플 팬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무슨 핑계를 또 들어가지고 이걸 사야겠다. 그죠? 이 심전도 측정이 된다는데 내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으면 얼마나 나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고 얼마나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 직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 직후에 신문에 뭘 썼냐. 이런 규제 완화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시계도 못 만든다. 첫째. 그 다음 나온 기사가 아니다. 만들었다.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게 의료기기 허가를 안 내줘서 시판을 못한 게 벌써 3년이다. 그러면 이 역으로 따지면은 애플보다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이 이 규제 때문에 못 만들었다. 뭐 그런 기사를 막 썼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혁신 성장이죠. 규제 완화 얘기를 하려고 굳이 애플 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얻어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서로 강제할 것인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적 대화가 작동을 해야 이 구상이 하나로 굴러가겠죠. 지금도 난리인 거 아니에요? 왜 소득주도 성장만 하고 이런 건 안 하느냐고 난리인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했습니까? 저가 그래서 어디 글도 썼거든요.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소득주도 성장을 무엇을 했기에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난리인 거냐.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라고 어디 쓰기도 했는데 뭐 제가 쓰는 거 뭐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이것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 조대엽 교수님이 갑질 교수님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분이 두 가지 때문에 날아갔죠. 첫 번째는 음주운전, 두 번째는 갑질. 뭐 학생들한테 갑질했다고 그래가지고 날아갔는데 그분이 사실 애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왜 그런 거냐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노동정책에 대해서 왜냐면 사회학자거든요. 사회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떤 또 노동운동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관료 출신도 아닌 저 사람이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사회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분야 이 분야래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게 있었고 사회적 대화를 이루겠다고. 그 다음에 노동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회의소 지금 상공회의소 있는 것처럼 노동회의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노동조합 대표성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면 재계 대표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은 경총이 있고 그다음에 전대협이 아니고 뭐지 전경련이 있고 네. 네. 전경련이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돼서 제가 약간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고유명사가 계속 뒤섞여가지고 머릿속에서 전경련이 있고 근데 전경련이 해체됐죠. 막 국정농단과 최순실과 함께 가루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대한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재계 대표하는 조직들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재계라는 게 회사들이잖아요. 그 회사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는 건 사실 경영진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 재계의 입장을 통일시키고 재계의 입장을 조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단들이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노동 대표성이죠.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에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표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너무 크고 노조 조직률 자체가 10%에 미달하나요? 네, 10%가 됐나? 미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숫자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튼 10%가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를 대표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의 기구가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상공회의소 있는 것처럼 노동회의소를 깔아서 국가가 정해준 그 대표기구로 노동자들이 와갖고 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그 노동회의소가 또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 된다라고 그 한국노총이 작성한 PPT에 써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노동회의소 설치가 지금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기억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할 때 이용득 의원이 와가지고 노동회의소 공약을 다시 한번 재론하면서 자기가 최고위원 되면 노동회의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뿐이죠. 뭐. 그리고 그게 있으면 반드시 뭐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것도 의문인 거고요. 그죠? 이 공약 나왔을 때도 논쟁을 했습니다. 노동회의소 설치 공약이 나왔을 때도 그게 결국은 노조가 할 일을 대신하겠다는 건데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무슨 국가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뭔 도움이 되냐 그게 어떤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뭔 도움이 되냐 이런 반론이 또 있었어요. 근데 뭐 여튼간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노동운동이 할 수 있는 말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노동운동이 할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첫째로 만약에 사회적 대화를 하게 되면 이걸 추진하게 되면 실효적으로 돼야 된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가서 들러리나 서고 여기서 들러리라는 거는 대접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할 걸 정해져 있고 결정할 것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양보할 것도 정해져 있어서 가서 그냥 박수 쳐야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박수친 결과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그러한 정책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적 대화는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실효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조 조직률 상향을 할 수 있는 내지는 어쨌든 노동조합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노총이든지 한국노총이든지.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이 더 적극적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민주노총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체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주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 어렵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기억나실 텐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이분들이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뭐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1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1년을 기다리시면은 뭐 어떤 이런 장애물들이 해소가 되겠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4대 조건 얘기했잖아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시끄러웠던. 사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실효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후에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노사정의의 후신인 조직의 이름이 노사정 경제발전위원회인가 아무튼
이름이 좀 더 달랐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하고 이 과거의 노사정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기능을 확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도록 경사노위를 만들었어요. 경제사회노동발전위원회를 그걸로 뭐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법적으로 이것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바가 구체적으로 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바가 실제 어떻게 강제가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를 해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없는 상태에서 경사노위가 합의를 할 건데 18일 날 합의를 하고 나면 사실은 원래 트랙대로 하면 경사노위의 모든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거기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합의를 뭔가 하고 그 합의가 국회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결국은 법을 바꿔야지 그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하겠죠. 경사노위가 이렇게 합의를 해왔으니 우리 국회는 그냥 손만 들어서 통과만 시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손들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이제 찬성으로 그냥 통과가 되고, 그게 제도적인 어떤 강제력을 갖고, 그게 원래대로 이상적인 어떤 지금 설명한 그 구도 내에서는 이상적인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게 되는 거냐, 그죠? 일단 국회에 가면 지금 말하자면 18일 날 합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집권 여당은 그냥 국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거 그냥 처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사노위는 왜 있는 겁니까? 이미 경사노위에서 합의할 것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걸로. 예? 그건 실효적이냐 그러면 그것이 경사노위가. 예. 그리고 자문기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바를 대통령이 참고하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참고하면 되는 거지, 강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력을 갖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죠? 지금의 이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저께 무슨 KBS 라디오에 그 열린 토론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열린 토론이잖아요.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가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었어요. 저하고 그다음에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저하고 이제 월간조선에서 편집장을 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그 진행하시는 김진애 전 의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성현 위원장을 앞에 놓고 각자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각자 막 질문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자문기구여서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는데 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경사노위도 무슨 대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문제 해소되지 않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이 경사노위에서 결정된 것을 자문기구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결기구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할 것이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의 말과 의지인 것이고 실제 정부 부처와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효적이지 않은 것에 실효성이 있어야 들어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실효적이지 않은 것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입장에서. 그 설득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조조직률 상향과 노동조합 활동에 어떤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 거냐, 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는 게, 그 문제가 남죠? 그거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부 여당의 태도 어땠습니까? 지난해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미 나왔어요, 다.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 말고 그때 이미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를 조선을 막 쓸 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들고 이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그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고용과 어떤 그 다른 이런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국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김종인 부총리가 경험상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이. 즉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붙었죠.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너무 우리 경제가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개정을 해서 고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일정 부분 후퇴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하기 전에 실제로 했습니다. 예.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지만 어디 나와가지고 또 그거 얘기했어요. 어디죠? 저기 무슨 나무그늘? 그 무슨 카페입니다. 예. 마포에 있는 여기 있는 예, 나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포에 지금 당협위원장님이신가요? 당협위원장님께서 자랑하고 그 늘 홍보하시는 마포의 우리 동네 나무그늘이라는 카페를 여러분이 마포에 가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닌가요? 뭐 결별했나요? 혹시 요즘에 너무 이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나요? 네. 네. 요새 너무 운동권들끼리 많이 싸우니까 제가 아무 이사 그런 운동권 현황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잘.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 최저임금 그때도 자꾸 내가 뭐 했다로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그때도 무슨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대화는 100%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당장 해준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걸 정부가 추진한다는 어떤 입장이 있어야 그런 입장을 강하게 보여줘야 이거를 뭐 믿고서는 그러면 한 번 더 속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인데 이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버려서 이걸 이미 훼손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바로 주 52시간 근무를 후퇴시켰죠. 주 52시간 근무라는 건 뭐죠? 주 52시간 근무라는 건 저녁이 있는 삶인데 예? 그 전까지 뭐 주 68시간이냐 뭐 어쩌고는 그건 뭐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주 52시간 일부 이제 예외를 제외하면 주 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경영자가 범법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력 근로제라는 건 뭐예요? 총 시간은 주당 52시간을 정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예? 어떤 이 전체 1년 중에 어떤 기간의 경우에는 그걸 막 넘는 그런 노동을 시킬 수가 있다. 다만 거기서 초과한 노동을 시킨 그 주만큼 다른 이제 한가한 시기에 그만큼 노동 시간을 빼줘야 된다. 이런 게 탄력 근로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일이 없는 때는 좀 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게임 개발 크런치 모드라고 하잖아요. 게임 개발의 마지막에 이제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일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 하루 24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 시기에 일을 못 시키게 되면은 납기를 못 맞추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 그 시기에는 미친 듯이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탄력 근로제의 취지죠. 근데 애초에 주 52시간을 강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 52시간만 노동해야 된다는 거는 노동자들이 너무 원하나요? 여러분 너무 주 52시간만 일하고 싶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잔업을 내가 더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당장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노동계는 주 52시간 주장을 하지만 지금의 임금 수준과 지금의 사회안전망 수준, 지금의 어떤 이런 경제구조 속에서 주 52시간을 적용했을 때 슬퍼지는 노동자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의 대의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대의가 뭐냐면 건강권이에요. 그쵸?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할 수 있어도 하루 쉬고 하루 16시간 일하는 거랑 하루 8시간 이렇게 일하는 거랑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질 유지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게 건강권 문제잖아요. 근데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탄력 근로제 있는데 단위 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늘려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건강권은 당연히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된 이런 이것에 이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이거.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너무 많이 올려서 우리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무슨 불편한 감정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이
주요 정치권의 논의에. 그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라 망한다. 그리고 만일 지금 2019년에 다시 한번 또 10%씩 최저임금을 올렸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우호적이었던 경제학자들까지 하는 얘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우호적이었던 경제학자들도 2018년까지 결정한 거. 그래서 2019년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까지는 이 실질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고려해서 계산해 봤을 때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볼 때 우리 경제에 뭐 부담이 없진 않겠지만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부담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만약에 2019년에 그 인상률을 다시 한번 결정해가지고 뭐 했을 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생긴 거죠. 2019년에 최저임금 위해서는 또 20%씩 올리는 거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그 최저임금 위원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계가 추천한 그 뭐라 그래 사용자 측 위원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공익위원들도 잘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가 최저임금 더 많이 올리기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인상폭을 범위를 정하고 그렇죠. 넘기자. 네. 2단계로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 1단계와 2단계. 그래서 1단계가 이제 구간 설정이 여기다 써야지. 구간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인가요? 뭐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그래서 1단계에서 그러한 이제 우리 경제와 우리 어떤 그 물가와 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잘 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2%에서 한 7% 사이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최저임금이 각자의 이해관계자들이 사용자 측,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로자 측, 그다음에 공익위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그 구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때는 이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예. 그럼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막 10%씩 인상하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고친다라고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당기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당연히 기존의 최저임금 위에서 후퇴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 구간 설정 위에 갑자기 어느 날 노동정치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예? 구간을 저희가 볼 때는 15%에서 예? 한 30% 사이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그런 일은 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혹시 몰라요. 네. 그죠? 혹시 압니까? 뭐 나동혁 대통령이 탄생하든지. 근데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죠, 그죠? 병역 거부 해가지고 병역 거부 이력 때문에 대통령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튼간에 이걸 또 걸고 있으니 아무리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레버리지가 없고 이후 전망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그 자기들이 다 원건파, 중간파, 강경파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조합원들 설득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구조인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대 요구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 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ILO 협약. ILO가 뭐예요? 국제노동기구잖아요. 그죠? ILO 협약이라는 게 국제노동기구가 갖고 있는 최소한 우리가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제도들을 나라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은 게 ILO 협약이고 무슨 뭐 엄청 많아요. 그거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은데 그 내용들 다 모릅니다. 뭐 100개씩 있는데 협약이 100몇 개씩 있는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 핵심 협약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노동조합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죠. 예를 들면 해고자의 무슨 뭐 노동조합 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그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는 게 이거 해달라는 얘기예요. 민주노총 얘기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그러면 이게 핵심 협약 중에 아마 그런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 4개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러면은 어디까지 당연히 그걸 받아주는 것은 재계는 반대하고 있겠죠. 재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은 기업별 노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산별 노조로 전환하긴 했지만 지부가 있으니까 그 지부는 뭐 기업별 노조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해고했을 경우에 뭐 그 지부에 있는 조합원이 우리 회사의 어떤 조합원이냐 아니냐, 뭐 우리 회사에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쟁거리인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뭐 아니다. 그거는 저거구나. 상급단체 관련 판결이구나. 아무튼 그런 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ILO 협약 중에 노동계에 유리한 협약들의 처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ILO 협약 핵심 협약을 비준해 줄 테니까 사회적 대화기구에 오세요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에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주장을 하세요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정부가. 경사노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봐야 교사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는 결론이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죠. 사실 탄력근로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근로제도 아니 3개월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잊지 않았느냐. 그걸 근데 6개월로 늘리는 것은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데 그걸부터 정지시켜주고 사회적 합의에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오셔갖고 얘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도부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지금 하고 싶습니까? 이 난리가 날 걸 알면서도 지난번에 대의원 대회가 유예됐는데도 다시 올려가지고 이 난리를 결국 겪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설득할 수가 없죠.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명환 집행부가. 만나서 뭐 7대 요구 조건인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7대 요구 조건을 걸었다고 조중동이 이게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무슨 요구 조건을 7개나 걸고 갑질이나 한다. 이게 촛불 청부서다. 예? 촛불 7대 청부서다. 이래갖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나중에 권영길 전 의원이 이제 인터뷰한 거나 이런 걸 보면 그 7대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무슨 뭐 공개 협상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떤 뭐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 이제 없다고 한다라고 권영길 전 의원은 얘기를 했어요. 권영길 전 의원 얘기가 그분도 이제 아까 분류로 따지면 이제 온건파적 포지션이니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명분을 계속 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최저임금, 아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꾼 것도 그렇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는 것도 그렇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명분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이 조직의 생리상 지도부 물러나란대. 예? 지도부가 김명환 집행부 물러날 경우에 그러면은 요즘은 민주노총은 또 이거 선거가 대의원대에서 손들어 하는 선거가 아니라 직선제를 하지 않습니까? 직선제를 해야 되고. 근데 2월 달에 당장 국회가 탄력근로제 뭐 처리한다 그러고 민주노총이 위력이 있든 없든 뭔가 추진 국면을 만들어야 되고 총파업을 계획해야 되고 하는데 집행부가 물러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되겠는가? 그럼 집행부가 안 물러난다고 할 것이고 집행부가 안 물러난다고 하면 또 자기들끼리 왜 그걸 안 물러나고 버티냐? 지금이 그 국면인 거 아니에요? 네. 원안을 당신이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래가면서 뭐 문제 제기하는 일부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난감하고 곤란한 국면으로 의지를 갖고 했던 아니건 했건 간에 결국은 정부와 청와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권영길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의 그림을 보면. 남은 거는 민주노총들끼리 싸우는 것만 남았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사회적 대화를 내걸었지만 뭐 운동권만 불행해지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2017년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노동운동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돌파합니까? 여기까지 쭉 얘기했는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또. 맞다. 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까 뭐 여러 나라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전형적 사례와는 좀 다르면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한별노조에 거기 이제 과거에 노동운동을 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별노조의 권한이 매우 강하고 그다음에 그 한별노조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와 이제 노정 그다음에 노사정 간에 어떤 합의 구조가 있는 거지만 그 과정에 같이 작동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같이 작동해요. 그 노동자가 경영 참여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노동자가 경영 참여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경영 참여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회사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노조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혹시 이런 것은 노조가 양보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뭐 양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죠. 뭐 언제나 뭐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한테 손해되는 일도 이제 하고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설득을 하려면 뭔가 진실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예? 진짜 회사가 어려운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 노동조합에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혹시 이 상황에 이른 책임이 경영주와 경영 집단에 얼마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따져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성실히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성실히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너희들은 우리 회사가 어려운데 너희들은 왜 파업을 한다고 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뭐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게 일상적인 문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영자의 어떤 의중을 제대로 또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영 참여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 주류들이 생각하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는 거는 노동계가 추천한 이사가 와서 이런 민감한 자료들을 빼돌려서 노사협상에 자기들이 유리한 걸로 써먹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유출하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또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게 걱정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만들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어떤 요인 중 하나인데 물론 그런 식으로 노동자가 경영 참여를 해서 노동자가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노동자가 투쟁을 못하게 돼서 독일 노동운동이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운동권들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런지 제가 사회진보연대한테 물어보지 않아갖고 제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는 뭐 노동자연대 구 다함께 애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근데 이 정부는 한다고 했어요. 노동이사제를 지금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하죠. 지하철 뭐 이런 데서 일부 시행하죠. 그래서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시행하고 그것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진전이 있습니까? 그거 노동이사제나 이런 것도 진전은 없어요. 그것도 별로. 네. 그래서 사회적 대화의 조건을 계속 안 만들어주는 이런 차원의 이제 문제를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어떻게 돌파하긴 뭐 어떻게 돌파해요 투쟁으로 돌파해 이게 그런 얘기하면 이제 답답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대화가 작동하거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추진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그 이전에 애초에 노조의 권한과 역할이 이미 증대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진보 정치가 이미 주류 정치를 위협할 만큼 또는 주류 정치의 뭐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실효적으로 작동한 것이죠. 그게 문재인 정권의 의지나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뭐 그 어떤 선악의 어떤 문제와는 관계없이 그런 물적 조건이 있어야지 사회적 대화가 돌아가는 것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조든지 민주노총이든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현대차 이런 데를 제외하고 얼마나 투쟁과 교섭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전술 고안하기가 사회적 대화를 실효적으로 만들고 뭐 그것에 대응하고 뭐 이런 전술을 고안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뭐 그 노조 조직률을 상향시키고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이 그동안 포괄하지 못하던 계층의 무슨 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추동하고 뭐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걸 안 해온 거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길에 은평구에 길에 서 있는데 그 지붕이 이렇게 열리는 차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거기에 몸을 밖을 심해였어요. 밖을 반쯤 내밀고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차가 질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봤는데 아 감동을 얻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결사투쟁이었어요. 웬 운동권이 차를 타고 왜 이러는 거야 오밤에. 네? 뭐 그걸 보면서 아 저거를 저렇게 모든 집회 모든 구호의 끝을 비정규직 철폐투쟁 결사투쟁으로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는 지금 초라하고 이렇게 힘든가. 아마 그 시대에 뭔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런 의문을 얘기하지, 저만의 생각이죠. 그런 의문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 이럴 줄 몰랐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지금 민주노총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얘기로 돌아오면 민주노총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무슨 뭐 민주노총의 뭐 리더십이 없고 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큰 문제 때문에 뭐 노동운동은 뭐 실기를 범했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지금의 노동운동에 수단이 없다는 거죠. 수단이. 사회적 대화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사회적 대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안적으로 얘기할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노동운동의 관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약점이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공법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장의 노조나 조합원들 그리고 어디든 관계없이 금속노조든 또는 하다못해 뭐 어느 노조든 간에 저는 뭐 약간 기자를 좀 했으니까 인터넷 신문 기자 했으니까 언론노조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공공노조 조합원입니다. 공공노조. 왜냐면 과거에 민주노동당에서 일할 때 민주노동당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공공연맹에 가입을 했죠. 근데 그때 민주노동당 노조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주도하시던 분들이 분당식에 다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분해가 없어졌어요. 민주노동당 분해가 없어졌는데 분해가 없어졌다고 해서 산별인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갖고 탈퇴를 시켜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조합원으로 남겨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합원으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편제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혹시 그럼 뭐 지역본부 직가입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경기본부에 제가 그때는 수원 살았으니까 경기본부에 직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노조에서 돈을 지금도 빼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비를 내고. 그다음에 언론노조는 아마 거기는 산별인데도 불구하고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퇴사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건가? 뭐 아무튼 그래서 언론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합원이었던 때도 있고 한데 언론노조의 경우에 제가 겪었던 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방송작가들이나 그동안에 언론노조가 포괄하지 못했던 이런 그 영역들 있잖아요. 노조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그 배제되어 있는 형태의 그 노동자들. 그래서 지금은 방송작가들이 자체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언론노조나 이런 조직들의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발현이 돼서 예를 들면 언론노조의 방송작가 지부나 분해가 있으면은 언론노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역할들이 더 증대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과정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금속노조도 보면은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지회의 경우에 사실 제대로 자기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기아차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사실 극복하려면 뭐, 운동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운동권들은 날이 갈수록 노쇠해지고 있고, 새로운 운동권들의 충원은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운동권들의 충원은, 젊은 운동권들의 충원은 현장과 이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그런 데서 이제 활동가들이 배출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진보정당 운동을 통해서 이런 대의에 동의하여서 어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운동을 추동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이 작동해야 되는데 진보정당 운동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고립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근데 그런 안 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픔이 있다는 거죠, 저로서도. 그래서 만일 더 발전된 전략 전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으셨다면은 홍원표를 불렀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그분이 왔어도 뭐 그렇게 그분의 평소 태도를 볼 때 그렇게 신통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시원한 해답은 저도 없어서 매우 죄송하고 사실 제가 죄송해야 될 문제일까요? 뭐 그거 문제죠.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횡설수설하겠습니다. 네. 네, 발제 감사합니다.